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익명으로 올라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만 해도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 싶었는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게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사연도 정말 드라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정말 귀하게 키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남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에요. 남편은 27살 취업 준비하던 대학교 선배로 둘 다 이렇다 할 직장도 없이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책임감이 강해서 열심히 이력서를 넣으러 다녔고 5번의 면접 끝에 나름 이름 있는 건설업체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처음에 사무직으로 들어갔었는데 현장직에 사람이 부족해서 부서 이동을 통보받았습니다. 다들 편하게 사무직에 있고 싶지 누가 힘들게 현장직을 뛰고 싶겠어요. 부서 이동 얘기가 나올 때 서로 눈치 보기 바빴었고 그러다 결국 답이 서질 않자 나이도 경력도 막내였던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현장직으로 부서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잘 하지도 않던 잔소리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잔소리에도 애써 웃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늦게 입사하고 막내라지만 왜 자기들 마음대로 부서 이동을 시키고 그래?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이면 우리도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할 사람이 없다잖아. 그리고 우리가 찬밥 더운밥 따질 때가 아니잖아. 돈만 되면 뭐든 괜찮아. 나는 월급 더 많은 게 좋아. 당신이랑 애기만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말이야.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럴 거면 애초에 현장직으로 사람을 뽑든가 사무직으로 뽑아놓고 현장직으로 가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정말. 저는 계속 투덜거렸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제가 워낙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남편이 출근할 때면 퇴근할 때까지 걱정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걱정과는 달리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유치원에 보내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다니면서 따놓은 자격증이 많았고 나이도 아직 20대 후반이라 충분히 취업이 가능했어요. 저는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나름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고회사랑 무역회사 두 회사에 다 합격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회사는 광고회사였어요. 무역회사는 다른 곳 다 떨어지면 거기라도 가보려고 그냥 한번 넣어본 회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연봉이랑 복지가 무역회사가 더 좋아서 생각에도 없던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라 회사 생활을 편하게 했어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돈을 버니 금방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자가로 살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이전 월세집을 생각해보면 부자가 된 것 같고 좋았어요. 궁합도 한 번은 4살 차이라 그런지 저희는 싸우지도 않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잘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동우가 쓸 책가방을 사려고 반차를 쓰고 아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한참 쇼핑을 다 하고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회사에서 배터리 충전하는 걸 깜빡했는지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충전기를 연결해서 휴대폰을 켰더니 남편 번호로 부재중이 여러 통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아닌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세구 씨 가족 되시나요? 지금 땡땡 대학병원인데요. 1시간 30분 전에 신세구 씨가 저희 병원으로 실려오셨는데 1시간 전에 사망을 하셨어요.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요,
저희 남편이 사망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어요? 장난치시는 거죠? 저희가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출혈이 심해서 사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1시간 전이면 제가 휴대폰이 꺼진 채로 쇼핑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향했죠.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은 사망한 지 1시간이 지나서 침대 위에 누워 흰 천을 덮고 있었고, 누워있는 남편 옆에선 직장 동료로 보이는 분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저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을 좀 해봐요. 저희 애 아빠 어쩌다 이런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래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파이프를 떨어뜨렸는데 그만.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야? 현장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현장직에 내세우더니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이제. 그렇게 남편은 저와 7살 아들을 두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입학하는 거 보겠다고 휴일도 다 맞춰놨던 양반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떠났냐고 영정사진을 보면서 많이도 한탄했죠. 아들은 자기 아빠가 죽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을 보고 참고 버텼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라도 남부끄럽지 않게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혹시나 아들이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반항심을 가지고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을까, 나를 탓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없어도 사는데 여유가 있으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동우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면 하고 싶은 거라든지. 동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하고 싶은 거? 딱히 없는데. 그럼 미술학원. 제 친구들 미술학원 다닌대요. 친구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같이 다니고 싶어요. 엄마, 저 미술학원 보내줄 거예요? 당연하지. 동우가 하고 싶다는 거 엄마가 다 해줄 거라고 했잖아. 미술학원 말고도 또 하고 싶은 거 없어? 과외는 필요 없어? 과외... 엄마,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하는 거 찾아보려고요. 요놈... 곧 중학교 올라간다고 말 잘하는 거 봐. 알겠어. 동우가 하기 싫은 건 엄마가 안 시킬게. 용돈은 아직 남아있어? 더 필요하면 말하고 엄마가 줄 테니까. 이미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셔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면 다음 달까지도 충분해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회사 가서 점심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들이 아빠 없다고 엇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린 겁니다. 고작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되려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쏙 빼닮았는지 벌써부터 생활력이 강해서 용돈을 쪼개서 쓰고 알아서 모으고 있었어요. 게다가 책임감도 강해서 벌써부터 엄마를 지키겠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이니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제 탓 같아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사춘기도 없이 잘 커줬어요. 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일을 잘 도와주곤 했습니다. 베란다에 널려 있는 빨래들 걷어서 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져봤을 땐 다 마른 것 같아요. 놔둬. 내가 할게.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하러 그래. 우리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계세요. 이런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도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엄마가 더 힘들죠. 빨래 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뭐. 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빨래 개는 거며 설거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디 착한 저희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명문대도 졸업했어요. 학생 때 미술 배웠던 걸 살려서 미대에 입학을 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혼자서 패션 디자인 쪽 공부를 하더니 그쪽 업계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패션 쪽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아들이 만든 옷을 연예인들이 종종 입고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아들이 저거 자신이 만든 옷이라고 말하면 괜히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고 한 해가 지날수록 결혼 걱정이 들었어요. 결혼을 안 할까봐 걱정된 게 아니라 벌써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싫었고 아들이 결혼하는 상상을 하니 눈물이 날 정도였죠. 최대한 늦게 결혼하길 바랬지만 아들은 제 심경도 모르고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어머니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너 이제 28살밖에 안 됐어. 아직 한창이야. 30살 넘어서도 결혼할 여자가 줄을 설 텐데. 얼마나 아들이 푹 빠졌길래 엄마를 두고 벌써 결혼하려고 그래. 제 친구들도 결혼 많이 했어요. 이미 애까지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저도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결정 내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30대 초중반쯤 되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론 안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평생 아들을 제 옆에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단 아들의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될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결혼은 반대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얼굴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이쁘고 안 이쁘고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아가씨 집이 저희 집이랑 거리가 좀 있다고 하던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아들, 주방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내올래? 내가 아가씨 취향을 잘 모르겠네. 차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남의 집에선 물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요. 죄송해요. 마음만 감사히 받고 차는 마신 걸로 칠게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 그렇게 해요. 간혹 남의 집에서 물만 마셔도 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 그런 거 이해돼요. 참 그 아들한테 들었어요. 직업이 교사라고. 나이도 아들보다 어리다고 하던데 벌써 교사까지 되고 대단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집 근처 조그만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 학부모 상담주였는데 일부러 시간 뺀 거라 실례가 안 된다면 일찍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괜히 바쁜 사람 잡아뒀네. 우리는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요. 며느리는 말은 정중하게 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예의가 없달까 어딘가 애매모호한 태도였어요. 솔직히 며느리 직업이 교사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았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풍겨오는 쎄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첫 식사 자리인데 벌써부터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하고 제가 주는 물 한 잔도 안 먹겠다는 태도를 보면 결혼 후에 어떨지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직업이 좋고 돈을 잘 벌어도 사람 됨됨이가 좋지 못하면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간 뒤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들에게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들, 꼭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 되겠어? 엄마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아까 보인 태도도 그렇고. 제발 엄마를 봐서라도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수진이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런 거지 심성은 착한 애예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바쁜 애 붙잡아 두긴 했어요. 원래 시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 그래도 엄마가 볼 땐 영 아닌데 이 결혼 꼭 해야겠어? 나중에 너가 잡혀 살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누구 하나 잡혀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에이, 엄마. 괜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이 엄청 좋아요. 엄마, 저 못 믿으세요? 저 이제껏 언제 엄마 속 썩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들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어떻게든 아들의 결혼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들이 너무 완강했어요. 아들이 이제껏 자기가 속 썩인 적 있냐고 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커오면서 제게 반항 한 번 한 적 없고 잘못된 선택한 적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 사돈네를 보니까 사이가 엄청 좋고 되게 인자해 보이시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를 보면 자식이 어떤지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돈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며느리도 그걸 보고 배웠겠구나 싶어서 날 세웠던 걸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제게 아들을 쏙 빼닮은 손자를 안겨주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며느리는 교직을 내려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며느리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서 신혼집을 구했어서 저희 집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우가 중학교 들어가고 시우 초등학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 알아보다가 어머님 집 주변에 학군 좋은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 너네가 좋으면 이사하는 거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니? 나는 오히려 손자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이사하는 날 말해줘. 내가 가서 도울 거 있으면 도와줄게. 정말 감사해요. 그럼 집 알아보고 이삿 날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뭐가 그래도 급했던 건지 저와 전화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을 구해서 저희 집 바로 옆동 아파트에 이사를 온 겁니다. 아들에게 왜 이리 일찍 이사 왔냐고 하니 며느리가 미리 이사 와서 아이 엄마들이랑 친해져야 한다고, 그래야 사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사를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그렇게 유난스럽게 안 키워봐서 이해가 잘 되진 않았지만 교사 출신인 며느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하는 생각에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사를 하고부터 제게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첫째야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까지 다니게 돼서 늦게 오지만 둘째 손주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방과 후 수업 마쳐도 3시 전에는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며느리가 얼굴은 안 비추고 전화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둘째 손주를 맡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둘째 손주의 학교는 아들네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저희 막내 잘 부탁드릴게요. 믿고 맡길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네요. 제가 급하게 학부모 간담회가 잡혀서 말이에요. 다들 일한다고 오늘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요. 아가, 너 며칠 전에도 학부모 독서회 가야 된다고 막내 우리 집에 맡겨두고 가지 않았니? 어머님, 그건 학부모 독서회고요. 이번엔 간담회예요. 독서회랑 간담회는 다른 거예요. 금방 올 거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간담회 맞추면 바로 데리러 올게요. 너 이러려고 여기로 이사 온 거지? 학구는 핑계고 일부러 나한테 애 맡기려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대체 몇 번째야? 어머님 손주들이잖아요.
그럼 며느리 바쁠 때 한 번씩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발에 불나게 따라다니는 건데 이해 못 해주세요? 아휴, 알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7시 안엔 올 수 있는 거지? 나도 근처에 나갈 일이 있어서 7시에 나가봐야 돼. 그럼요.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까지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말로는 며느리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매번 제가 아이를 맡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단순히 손주 봐주는 게 싫어서 며느리한테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 빼닮은 손주를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지만 손주를 봐주고 나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제 친구들은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용돈이라도 찔러주면서 맡긴다던데 저도 돈이라도 주고 애를 맡기면 어떤 잔소리를 하던 기분이 이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돈 주고 저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게 어찌나 많은지 제가 간식이라도 하나 먹이는 날엔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고 따지고 듭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만 되면 괜히 긴장이 된다니까요. 마치 선생님에게 숙제를 검사받듯 며느리가 아이를 구석구석 보고 뭐 했는지 확인받는데 그렇게 긴장되고 떨릴 수가 없습니다. 시우,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 너 옷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밖에서 놀았던 거야? 놀이터 가서 놀았어. 그리고 할머니가 치킨 사줬어. 완전 맛있었어. 그리고 뭐 했지? 하여튼 완전 재밌게 놀았어. 할머니랑 이것저것 많이 했어. 어머니, 시우한테 치킨 사주셨어요? 애들 나중에 그것만 찾는다고 제가 인스턴트 먹이면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옷이 꼬질꼬질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야죠. 아니, 시우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니. 그 나이 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줘야 돼. 그리고 하교하자마자 우리 집에 왔는데 새 옷이 어딨어. 가방에 새 옷이나 넣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 진짜 못 살아. 다음부턴 여분 옷 가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놀고 나면 애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다시는 인스턴트 음식 사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아이를 맡기는 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며느리의 잔소리에 내성이 생길 만도 한데 언제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며느리가 저를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하는 건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 이 나이 먹도록 애를 열심히 봐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게 너무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저희 집에 찾아와선 첫째 학부모 모임 간다고 저한테 또 막내 손주를 맡기러 온 겁니다. 그땐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하던 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만큼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오늘 첫째 학부모 모임 있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되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오늘 하루 막내 좀 봐주세요. 야야야, 아가. 이렇게 덜렁 애 맡기고 가면 어떡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도 오늘 약속 있어. 잠깐만. 나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말할 틈도 없이 며느리는 아이를 집안에 들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며느리가 사라져버렸고 남겨진 저와 손주는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결국 약속을 취소했고 한숨을 쉬며 손주를 봐줬어요. 손주가 집에서 잘 놀다가 집에서만 놀기엔 답답한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로 향했어요. 손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며느리 차가 저희 집 바로 앞동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거기 주차해놓고 차를 안 가지고 갔나 했었거든요. 매일 차를 끌고 나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할 때 며느리가 앞동에서 남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저 여자 우리 며느리와 좀 닮았네 싶었는데 옷차림이 아까 저한테 애 맡기고 나간 옷 그대로였고 얼굴도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저 바쁠 텐데 전화해서 미안해.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아니 글쎄, 며느라기가 분명히 학부모 모임 나간다고 나한테 애 맡기고 갔는데 모르는 남자랑 있더라고. 아, 모르는 남자랑 있어서 걱정돼서 전화하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동 남자일 거예요. 그 앞동의 남자가 학부모 모임에 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이라 같이 가겠다고 저한테 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너도 알고 있는 거야? 아휴, 난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 의심할 뻔했네. 너도 알고 있다니 됐어. 일하고 있는 애 붙잡아두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일 열심히 해. 끊을게. 저는 며느리가 그 남자랑 팔짱 끼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넘겨짚고 말을 잘못해서 큰일 만들까봐 아들에겐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봤던 며느리와 학부모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옷은 어떤 차림이며 어떤 이유로 아이를 맡겼는지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저녁에 손주를 데리러 온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명품 가방을 유심히 봤고 한동안 계속 그 가방을 메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든 게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으로 저걸 샀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사준 건가 싶어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요즘 지우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말이야. 그 무슨 돈으로 산 거니? 딱 봐도 비싸 보이던데 요즘 며느리가 따로 일하는 거 있어? 명품 가방이요? 뜬금없이 무슨 명품 가방이요? 지우가 명품 가방이 어딨어요. 저한테 생활비 받아가는 사람인데 그럴 돈 없을걸요? 그리고 어머니 가방 브랜드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명품 가방이 확실해.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를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 내가 저번부터 찝찝했는데 아무래도 지우가 그때 본 그 학부모장이랑 바람피는 것 같아. 분명히 팔짱까지 끼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지. 그 가방도 그놈이 사줬구만 그래, 응? 팔짱을 꼈다고요? 확실히 그 남자랑 지우랑 팔짱 끼고 있었어요?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굳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 다시 아들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 말을 듣고 아들도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며느리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번에 지우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둘이 바람핀 거 맞더라고요. 블랙박스 삭제한 건지 찍힌 영상은 없었는데 내비게이션에 땡땡대학교가 찍혀 있었어요. 땡땡대학교? 그 대학교는 왜 찍혀 있다니? 설마 앞동 남자 직업이 교수라니? 아니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뒤를 쫓다가 그놈이랑 둘이서 호텔까지 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둘이 클럽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돈 많고 어린 저 남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까지 학부모 간담회다 독서회다 하면서 나한테 애 맡긴 게 다 거짓말이었고 그놈이랑 놀아나느라 그랬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애들 집으로 갔더니 아들만 있고 또 며느리는 없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미행해서 목격한 모든 장면을 찍어두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차에 상간남이 동성한 것부터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믿고 싶진 않았지만 진짜 바람이 폈더라고요. 어떻게 애도 둘씩이나 있으면서 대담하게 바람이 핀 건지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화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왜 말도 없이 왔냐며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죄의식은 가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실토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불렀더니 아주 뻔뻔 그 자체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또 학부모 간담회다 뭐다 핑계대면서 나간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가볍게 끝낼게. 다짜고짜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뭘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학부모들 만난 게 아니라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있었어요. 친구? 그 친구라는 사람 혹시 네 남자친구 말하는 거니? 클럽에서 만난 앞동 그 남자? 내가 앞동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다 봤다. 어머님, 벌써부터 놓아놓으신 거예요? 저를 지금 누구랑 착각하시는 거예요?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저 아니에요. 학부모들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바쁜데 제가 바람필 시간이 어딨어요? 며느리는 제 말에 팔짱을 끼면서 살짝 코웃음을 치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되려 저더러 노안이 있냐고, 자기를 누구랑 착각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했고 옆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 얼굴에 몰래 찍어둔 사진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맞은 게 열받는지 저와 아들을 째려보다가 여전히 팔짱 낀 상태로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자신과 앞동 남자가 호텔 앞에서 팔짱 낀 사진이 있자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줍더라고요. 어머님, 여보, 이게 대체 아니야, 이거 합성이야. 이거 누가 합성한 거라고요? 누가 당신한테 이거 준 거야? 어머님, 저 이거 진짜 아니에요. 누가 모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우리 아들이 직접 찍은 건데. 너 예쁘게 잘 나왔더라. 아들이 미술에만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 찍는 거에도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야, 너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끝까지 엄마한테 잘못 봤다고 소리칠 수가 있어? 나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애들 양육권도 다 가지고 올 거야. 상감남 소송 당연히 해야 되겠지? 여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차라리 합의혼 해달라면 군말 없이 해줄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응? 여보, 제발. 우리 부모님 알면 나 진짜 죽어. 응? 그러게, 부모님 알면 죽는다면서 그런 짓은 왜 하고 다녔니?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난 너 대신 치워줄 마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갔으면 좋겠다.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며느리는 이혼 소송만은 안 된다면서 무릎을 꿇더니 저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억지로 며느리 팔을 잡고 집 밖으로 쫓아냈죠. 며느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문을 두드리길래 옆집 주민에게 피해갈까봐 경찰까지 불러서 제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찍어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서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앞동 남자에게 상감난 소송을 걸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에 재판이 그리 길게 이어지진 않았고 판결도 저희 아들 손을 들어주어 두 손자의 양육권도 아들이 가지고 올 수가 있었죠. 게다가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이 없으니 저희 아들에게 위자료를 줄 수가 없었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돈을 못 갚아서 사채업자에 비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사돈까지도 며느리의 행방을 모르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게 불쌍하긴 했지만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바람만 피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손자들에겐 엄마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손자들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같이 살게 되어 좋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였습니다. 아들도 부모 품이 좋다면서 따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도 혼자서 지내다가 아들과 손자들이 있으니 시끌시끌한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엄마 같은 할머니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과 손자 편에 서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려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